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의 현승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한반도에 주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4,300km에 이르는 엄청 긴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인접국이고요. 또 경제력으로는 중국이 미국과 견줄 정도의 이른바 G2 국가로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죠. 러시아는 소련 시기에 미국과 함께 동서냉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나라고, 결국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고 나서 러시아가 과거와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핵 강국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련과 중국은 처음에 사회주의 양대 종주국으로 원만한 관계를 이루다가요. 1950년대 중반부터 사회주의 노선을 놓고 경쟁과 갈등에 빠집니다. 그랬다가 결국 1960년대에는 국경 지역에서 총격전을 벌일 정도로 상당히 관계가 안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련이 1991년에 해체가 되고 공산권이 붕괴가 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다시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게 되죠. 1991년에 과거의 적대 관계를 청산을 하고 두 나라는 설린, 우호,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러시아는 상당히 친미, 또 친서방적인 외교 노선을 추진하면서 중국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천안문 사태 이후에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러시아가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었죠. 중국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나갔지만 러시아는 새롭게 자본주의와 서구식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중러 관계를 보게 되면 1994년에 건설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1996년에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2011년에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그리고 작년인 2019년에는 양국 수교 70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신시대 전면적 동반자 및 전략적 협력 관계로 계속 격을 높여왔습니다. 두 나라가 이렇게 관계 격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나라가 서로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원인이 미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중국의 현재 지도부,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의 현 지도부가 갖고 있는 세계 인식이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두 나라는 세계가 다극적인 질서로 나아가고 있고 또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나라가 세계 문제를 좌지우지하거나 또 그렇게 결정하는데 독점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바로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또 미국이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때는 다른 큰 나라들이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결국 이러한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게 되는데요. 러시아가 소련 해체 직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냉전이 사라진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른바 나토, 그러니까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소련의 그 전략적 이해지대인 구소련권, 그리고 중동부 유럽 지역까지 회원국을 확대시키는 데 대해서 상당한 우려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또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2014년에 러시아의 바로 그 국경을 접하고 있고 러시아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웃 국가인 우크라이나, 옛 소련 국가인 우크라이나에서 친미 정권이 들어서고 그리고 반러 그 시위가 확산이 되죠. 그때의 그 러시아는 그 국제 사회의 호소를 무시하고 갑자기 그 우크라이나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병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뭐 군사적으로 어떤 군사행동을 했다라기보다는 그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상당수가 러시아계 주민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속하지 않고 러시아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그 투표 결과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크림반도를 병합하게 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을 인정할 수 없었고요. 따라서 미국과 그리고 유럽, 일본 등의 그 서방 국가들은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선언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제재가 점점 가중되면서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게 됩니다. 또 중국은 중국대로 이 미국과의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확대될수록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로 여기에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에너지원의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죠.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생산국이 러시아인데요. 그 나라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가스를 수입할 수 있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중러 두 나라의 에너지 협력은 특히 러시아산 원유, 그리고 러시아가 원유도 많이 갖고 있고 천연가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가 중국에 수출되게 되면 상당히 중국으로서는 그 경제 발전에 상당히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국 간의 협상이 그렇게 그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다가 갑자기 그 2014년에 그 우크라이나의 병합 이후에 그 러시아와 서방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러시아는 중국이 필요해졌고요. 또 중국은 그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러시아가 무역이나 금융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 러시아에게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양국 간에 지지부진했던 그 에너지 협력에 대한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이 되게 되고요. 그 2019년 12월 초에 그 시베리아의 힘이라고 하는 러시아산 시베리아의 천연가스를 그 중국으로 연결해서 공급하는 거대한 가스관이 완공을 하게 되고요. 공급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에너지 대국인 러시아가 중국에 만약에 그 러시아산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면 세계 에너지 시장에 주는 영향력은 상당히 막강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의미 외에도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에너지 협력을 과시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정치 군사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양국의 밀착을 과시하는 이벤트를 벌이곤 합니다. 다분히 미국을 의식한 행보죠. 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에서 군사 분야가 특별히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죠. 사실 중러 관계가 심화되고 있는 그 추이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바로 군사 안보적인 측면에서 그 여파가 상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가 군사동맹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를 놓고서 서방에서 논쟁이 가열되는 이유도 역시 군사동맹 가능성이 서방 국가들에게 주는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러 군사협력 관계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다음 세 가지 측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두 나라의 군사 관계가 이미 소련 해체 이후부터 서서히 협력 강도를 높여왔는데요. 2010년을 전후한 시기에 중간 수준의 어떤 제도화가 양국 간에 이루어졌다. 그리고 현재는 심도 있는 더 깊은 그런 제도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 그 알렉산더 코롤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서방에서는 이 두 나라의 군사 협력을 미국을 의식해서 즉흥적으로나 임시로 그렇게 맺은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코롤레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두 나라는 진지한 협력이고 또 이미 동맹 직전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 중국과 러시아의 그 양국 지도자들이 우리는 군사동맹 관계는 아니다라고 일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안전보장을 위해서 서로 간에 동맹을 필요로 하는 상황도 아니고 또 핵균형이 또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군사동맹을 체결하지 않아도 두 나라는 군사협력 잘 해나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둘째는 이 두 나라의 무기 거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중러 간의 군사기술이 거래가 상당히 대담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미 중국은 1990년대에 러시아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부터 그 2000년대 초까지 러시아에 상당한 가장 중요한 무기 수출국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잠시 두 나라의 무기 거래가 조금 침체됐다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러시아와 서방 관계가 껄끄러워진 시점부터 다시 그 중러 간의 무기 거래가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러시아가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금지를 해오던 그 중국에 대한 최첨단 무기 체계를 중국의 수출을 허가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S-400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러시아판 사드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방공 체계, 그리고 Su-35 전투기, 이 두 개를 중국에 팔기로 합의를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중국은 러시아와 30억 달러 규모의 그 S-400 3개 포대의 수입 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이미 몇 차례에 거쳐서 2019년까지 그 두 나라는 S-400의 그 수출과 수입을 완료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2019년 10월에 푸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자체적인 탄도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러시아가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현 시점에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술을 완전히 실용화시킨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뿐이고, 러시아는 이 귀중한 기술을 중국과 공유를 함으로써 중국의 방어 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서방에 주는 그 발언의 수위는 상당히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또 셋째는 이제 그 두 나라의 그 합동군사 훈련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횟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평화사명이라고 하는 그 피스 미션이라고 하는 양국의 지상군이 투입돼서 하는 훈련을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 두 나라의 국경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년 또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두 나라가 군사적으로 밀착을 하면서 발트해라든지 남중국해 등 상당히 민감한 지역이죠. 이쪽 수역에서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해졌습니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의 회의론이 상당히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구학자들은 중러의 협력이 결국에 깨지기가 쉽고 또 단명할 운명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서로 상의하고 합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상호 간에 다른 이익을 추구를 하고 또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다수 서방 측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견제라는 공통의 목표가 사라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 사이에는 협력보다는 갈등의 소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근거로 제시하는 것이 이제 러시아가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계심을 이유로 보는 시각이 많은데요. 일단 중국과 러시아 간에는 국경이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을 인구적으로나 또는 경제력으로 러시아는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에서의 중국 세력의 확장에 대해서 러시아가 상당히 경계를 하고 또 러시아 지식인들도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인들의 대중국 경계감이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이 놓여 있는 극동 지역에서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또 군사 협력 관계에서도 지금 러시아산 무기의 대중국 수출 확대와 증가 추세, 그리고 러시아의 고급 군사 기술 정보의 중국 공유가 러시아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것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러시아 전문가들도 스스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중국이 러시아제 무기를 수입을 해서 이걸 개량을 하거나 개조를 해가지고 또 외국에 수출하는 그러한 사례를 몇 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민감한 군사 기술이나 무기를 인도하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금 현재 서서히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이 중국이 러시아산 무기를 개량해서 무기 수출국으로 오히려 러시아와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러시아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접근을 강화하는 중러 관계가 우리의 한반도에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북한과의 관련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적극적으로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 정도입니다. 또 이 나라는 전통적으로 북한과 사회주의 국가로서 연대감을 갖고 있고요. 또 소련이 해체된 이후에도 러시아는 북한을 자국의 전략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도 수교를 했고요.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북한과도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등거리 외교인데요.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북한과의 관계가 아주 각별합니다. 북한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 것만 보더라도 북한과 중국 관계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비하면 러시아와 북한 간의 무역이나 경제 관계는 그렇게 활발하지는 못합니다. 러시아가 사실은 2014년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북한과의 교역량을 미화 10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요. 그래서 목표로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나라 무역 총액은 어떨까요? 2019년 수치를 보면 10억은커녕 500만 달러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코로나19의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북한과 러시아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호 간의 경제 관계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보적 차원에서는 또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의 관계가 사뭇 다릅니다. 2017년을 전후해서 북한이 상당히 과격하게 핵과 미사일 개발을 함으로써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바가 있잖아요. 그때 러시아와 중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그 대북 제재에 대한 수위를 낮추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보셨을 텐데요.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이 핵을 개발하거나 또는 위협이 되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자체를 지지를 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그 미국이 지나치게 그 북한을 적대시하는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할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북한의 핵 개발을 미국이 추동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통 큰 양보를 하고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면 북한이 굳이 핵으로 스스로를 무장할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면서도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하거나 북한 사회나 정권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 간의 정치 협력이 아주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두 나라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련한 공동 로드맵이라는 것입니다. 중러가 공동으로 구상한 이 한반도 문제 해결 로드맵은 2017년 5월에 처음 제시가 됐고요. 또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 남북 관계 개선 분위기마저 지금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두 나라가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공식 입장입니다. 로드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단계에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 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을 하고 핵 비확산을 공약을 할 경우에는 한국과 미국도 북한의 위협이 되는 연합훈련을 축소 또는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단계에서는 남북한과 북한, 미국, 또 북한과 일본, 수교 관계가 돼 있지 않은 이들 나라들 사이에 평화 공존과 군사력 불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을 하고요. 남북한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를 하는 그러한 단계를 제시를 합니다. 끝으로 3단계는 그 동북아에서 남북한과 그리고 미중 일러 이 6개국이 모여서 동북아 다자안보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러시아가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에서 일관되게 추구해온 주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북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북미 정상 간 회담이 성과를 혹시 거두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프로세스는 육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자적으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결국에는 다자안보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푸틴 대통령의 발언을 말씀을 드렸었죠. 중국의 조기 미사일 공격 조기 경보 시스템이 구축을 하게 된다면 러시아가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이것이 저희 그 한반도 상황과 직결이 됩니다. 사실은 2019년 8월에 그 INF라고 해서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조약을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게 됩니다. 미국이 INF 조약을 탈퇴를 하게 된 것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도 상당히 핵 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되고 미국이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에 대한 그 조약만 체결해가지고는 중국의 위협에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INF 조약을 탈퇴를 했죠. 이 직후에 나온 보도는 그 아시아 지역에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를 할 것이다라고 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으로 한반도나 일본 열도가 거론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중국과 러시아는 상당히 반발을 하게 되죠. 만약에 미국의 그 중거리 미사일이 그 한반도나 그 동북아에 배치가 되게 되면은 강력한 군사적 보복을 하겠다고 사전 경고에 나섰습니다. 또 푸틴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 등에 대해서 상당히 경고성 발언을 했고요. 또 왕이 그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도 2019년 12월에 그 한국을 방문을 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미국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9년 10월부터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체결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도가 상당히 국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바로 그 배경에 이러한 그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는 또 그 한국에서도 상당히 그 주목을 받았던 그 보도가 또 하나가 있죠. 미국과 중국이 그 합동 그 군사 연습을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 전투기들이 한국 방공식 특별 구역인 카디스 그리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의 영공을 침범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군도 상당히 여기에 항의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 사건은 바로 그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한국과 미국의 이제 대응 전략 시험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석이 우세를 하고요.
또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견지를 하면서 이곳에 이제 한국을 이 견인하게 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항해서 합동 군사 훈련을 확대 강화하고 앞으로 한반도에서 이런 일들을 자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을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러시아, 중국은 한반도와 인접을 해 있고 또 북한 문제에서 우리와 협의하고 미래를 논의할 중요한 이웃입니다. 또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에 가로막혀서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역동력을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하는 이른바 신한반도 평화 경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 한반도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 특히 중국의 동북 삼성과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하는 러시아 연해주 극동지방을 한반도 경제구상과 연계해서 공동 번영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구체적 방안들이 필요한 것이죠. 현재 러시아는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고 해서 구소련권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통합을 하고요. 또 아시아 동북아의 역동력을 러시아의 경제로 연계하는 그러한 신동방 정책을 추진 중인데요. 이러한 모든 것들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한국은 이러한 그 러시아의 유라시아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1대1로를 통해서 서쪽으로 진출하는 그러한 경제 통합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각자의 지역 경제 통합 구상에서 마찰이나 갈등할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그 러시아와 중국은 상당히 역할 분담을 하면서 양국의 어떤 갈등보다는 협력의 그 폭을 넓혀가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상당히 민감하게 양자 간의 그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또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하는 SCO라고 하는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에 러시아, 중국이 주축이 되고 있는 다자 협력기구고요. 또 브릭스와 같은 조직에도 그 러시아와 중국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다자 기구를 통해서도 러시아와 중국은 갈등보다는 협력을 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그러한 실험들을 꾸준히 시도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반도를 유라시아 국가의 주변부에서 중심 허브로 그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러시아와 협력을 하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협력 구도 속에 북한의 참여를 독려하고 유인을 해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신북방 정책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중러 관계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통령의 존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면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특히 더 악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대단히 많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또 여당인 미국 민주당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푸틴이 집권하고 있는 러시아를 민주주의의 적 또는 독재, 다른 나라의 선거에 개입하는 안 좋은 부류의 나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에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더 악화가 될 경우에는 그 대항축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제휴와 밀착이 보다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두 나라가 미국과 맺고 있는 적대 혹은 대립 갈등 관계가 완화되지 않게 되면 양국은 준군사동맹, 직접적인 군사동맹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그러한 수준의 안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대단히 큰데요. 이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중심이 되거나 또는 미국이 독단적으로 정세를 주도하는 것을 중국과 러시아가 허용하지 않을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는 상당한 도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과의 협력을 안보와 외교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되지만 그러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접경국이고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해서 협력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중국, 러시아와도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전략적 딜레마를 조성합니다. 이른바 한미일 대 북중러라고 하는 과거의 냉전적인 구도가 한반도에 다시 출현하지 않도록 한국은 생존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되고요. 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